안녕하십니까. 전주본병원 재활운동TV 김용건 교수입니다. 오늘은 장원호 박사님을 모시고 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예. 네. 우리가 어제 촬영한 이게 발에 우리가 대해서 또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라는 우리가 참 좀 새로운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발이 조금 우리가 발이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발 여기 모형도 있는데 그 발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사실 한국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원어로 조금 나가실 텐데 나가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밑에 자막을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지와 붙어 있습니다. 즉 떨어뜨릴 수 없는 두 곳이죠. 그래서 족부라고 하면 발목, 발 부위 합쳐서 족부라고 합니다. 전 족부과 의사고요. 발은 33개의 뼈와 27개의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요. 손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발은 특별히 우리가 걸을 때마다 웨이트 베어링을 하기 때문에, 즉 체중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축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손보다 훨씬 더 단단한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딛지 않고 걷는 사람이 없듯이 그 매 걸음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발에 있는 정맥에서 다리로 타고 올라가서 그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발은 3개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내측 아치가 있고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안쪽에 메타타르살 하이드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바깥쪽에 외측에 살짝 들어가 있는 3개의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아치들이 어떻게 서포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걸음을 걸을 수도 있고 불편한 걸음을 걸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로 나중에도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겠으나 이 부위, 즉 뒤꿈치뼈에서 앞에 중족골의 머리 부분과 발가락까지 이어져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막인데 리거먼트, 즉 인대처럼 작용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이 뒤꿈치뼈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텐던인 아킬레스 텐던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을 통해서 많은 족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리어풋, 미드풋, 포풋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부위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뒤쪽에 발에서도 뒤쪽 부분, 가운데 쪽, 앞쪽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실제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좀 최근 코로나로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비만해지고, 비만해지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치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의 아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이 아치를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발의 아치가 우리가 낮은 것을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평발, 이게 어떻게 진단하고 또 이게 평발로 인해서 통증이 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발은 어머니 배 안에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발이 돌아오게 되고요. 1년이 좀 넘어서 13개월부터 걷기 시작하고요. 만 3살이 되면 정확한 보행, 즉
힐 스트라이드를 하게 되고요. 미드 발꿈치가 스탠, 있고, 네. 그 다음에 힐 리프트 네. 하면서 이제 3단계 걸음을 걷게 네. 됩니다. 그게 이제 3살부터인데요. 그러면서 아치가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소아의 경우에는 아치가 없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고 특히 3살 전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는 아치가 없어요, 평발이네요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발을 진단할 때는 3살 이후에 걷는 것을 보고 혹은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자주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많이 지치고 안아달라고 하거나 라는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같이 오셔서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보행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평발하면 2차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치가 무너진다. 하지만 이것은 3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프로네이션, 즉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과 눌려지는 것,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3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뒤에서 보시면 사실 뒤꿈치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것을 이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3차원적으로 다 나타내면 프로네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발목까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관절을 통해서 위로의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각별한 그 주의 혹은 관찰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로서 아이의 보행 패턴을 보고 우리 아이가 조금 걷는데 약간 뒤뚱거려 발이 조금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프로네이션 앞으로 이렇게 발이 되는 걸 프로네이션 이렇게 걸어 그러면 그거를 간파를 해야겠네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발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뭐 이렇게 뭐 프로네이션 되는구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많이 지쳐하고 어린아이들이 지쳐하고 많이 안아달라고 하고 잘 넘어지고 또래들에 비해서 이렇게 잘 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고 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또 족부 의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그 걷는 모습이나 뛰는 것을 또 이렇게 자세히 보기 때문에 또는 그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그 체육 시간에 선생님들이 보고 너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발견되면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본 스포츠 재활센터에 이제 발목 때문에 이제 재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족저근막염이 있어요라고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사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치료하려고 해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 문제인데, 그럼 족저근막염 그 증상 굉장히 사실 이게 아프거든요. 팔꿈치를 디딜 때마다 너무나 막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프랙티스 하는데도 한 20%가량의 환자가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뒤꿈치 통증은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요즘 논문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대략 25%는 10%에서 25%가량이 뒤꿈치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잘 낫지 않습니다. 논문을 보면 9개월 안에 자동적으로 소멸되거나 나을 확률이 90% 이상인 것이 90% 이상인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통증을 계속 참으면서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액티비티로 많고 여러 가지 과외 활동도 하는데 그 뒤꿈치 통증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면 주위에 사회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처음에 뒤꿈치 통증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만약에 전문가에 의해서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뒤꿈치 안에 있는 내측에 있는 이 곳에서 이제 안쪽, 중간 쪽, 바깥쪽 세 밴드로 나누어져서 발 밑을 그리고 발가락 앞까지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똑같은 뒤꿈치 뼈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 텐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행을 할 시에 특히 힐 리프트 하는 동작에 있어서 뒤꿈치를 드는 동작에 있어서 확 당겨지면서 여기가 굉장한 텐션을 받게 됩니다. 그 텐션을 계속 받게 되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여기에 혹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골목이잖아. 네, 그것을 이제 힐스펄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스펄, 힐스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뾰족해 보여도 엑스레이를 보면 굉장히 뾰족합니다. 네. 그것이 뾰족해서 찔러서 아픈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이 질환을 통증을 없애는데 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해서 체중을 실었을 때, 결국에는 장단지 근육이 굉장히 텐션이 많이 들 거고, 결국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을 것이고, 결국에 그 힘이 결국에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까지도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그 발바닥 족저근이 붙어 있는 발꿈치뼈 아래쪽에 골극이 자라는 거고, 그것이 자극을 줄 것이고, 결국에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 우리가 통증이 온다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에 그 염증을 그럼 가라앉히려면 안 쓰면 되나요? 예, 저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서 안 쓸 수는 없고요. 어쨌든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천천히 염증을 줄여가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염제를 먹으면 됩니다. 예. 흔히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있는 NSAID라고 부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소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제를 먹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때 고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즉, 이 장단지 근육의 과격한 혹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혹은 너무 과사용됨으로써 밑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음으로써 이 장단지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또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프랙티스 할 적에 10분 중에서 8, 9분은 저의 장단지 근육을 스트레칭 하십시오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와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만약에 아파오기 시작한다라면 바로 뒤에 calf 머슬을 바로 스트레칭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장단지근 또는 가자미근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잠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고, 이제 두 번째 또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정해진 패턴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디디는 발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무실 적에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서 주무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약간 여기 있는 그 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그라져 있는데 뒤꿈치에 첫 발을 딱 뛰면서 이것이 늘어나면서 여기 붙은 곳이 염증이 없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탁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수면 부목이라는 걸 합니다. 수면 부목. 네, 나이트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무실 때 이렇게 90도 정도의 주무실 수 있도록 방귀부스 같은 형태. 네, 그렇습니다. 밤에 주무실 적에 이렇게 90도 정도로 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효과가 좋은 것이 밑에 텐션을 줄였다
감에 그러니까 텐션을 올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밤새 소용 작용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침까지 좋은 소용 그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밤에 이렇게 90도로 하고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자꾸 풀으시고 선생님 이거 잘 안 맞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방귀불스를 병원에 와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오시지 않고라도 집에서 발목을 직각으로 세워게 한 다음에 뭐 붕대로 감으시든 뭔가 이렇게 조금만 단단한 종이를 구부려서 해서 같이 발과 발목과 함께 묶어서 한번 수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테이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하셔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테이핑으로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주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발목을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올리게끔 테이핑을 정강뼈, 종아리뼈하고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묶어서 발목이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실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이게 뭐 차라리 약 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사 한번 맞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낫거든요. 그리고 뭐 수술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때는 사실 이 편발이거나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 사실 인솔이라는 것이 한때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이 또 이 인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인솔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인솔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희 미국의 족보과 의사들은 의대를 다닐 때 2년간 이 인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인솔만 공부를 할 것이 아니고 인솔이 왜 필요한가, 어느 곳에 그 적용이 돼야 되는가라는 바이오메카닉스도 2년 동안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인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특히 이 족저근막염에 아주 잘 됐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신발 안에 인솔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인솔이 이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calf 머슬이 타이트해서 뒤꿈치를 계속 이렇게 드는 경우 밑에에 이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첫 번째 힐 리프트, 살짝 힐을 들어 올림으로써 뒤에 이 텐션을 줄여주는 calf 머슬의 텐션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인솔, 즉 영어로는 올도시스 혹은 올다릭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풋 올도시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측 아치의 높여줌으로써 그리고 또 이 내측 아치를 지지해줌으로써 이 밑에 장력이, 즉 텐션을 계속 줄여주고 받쳐줄 수 있다. 동일하게, 즉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발을 들면 늘어나게 되고요, 발을 이렇게 디디면, 뒤꿈치를 디딜 적에는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쭉 밑 스테이지 되면 늘어났다가 또 뒤꿈치를 들면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이 텐션이 늘어났다 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인솔을 끼고 제대로 된 내측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소용 작용을 그러니까 소용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바로 확실한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천천히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인솔은 반드시 그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 인솔을 착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핵심은 그 인솔이 역할은 바로 발꿈치뼈, 그러니까 뒤꿈치뼈를 약간 받쳐주고 발의 내측 아치를 약간 받쳐줌으로 인해서
족저근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좀 분산시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발목 접질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목 재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체로 이제 발에 인대가 수술했으니까 인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근육 회복으로 신경을 쓰고. 근데 가끔 이 수술한 분들 와서 보면 발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발가락이 굽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 망치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딱 굽었네요. 이렇게 딱 굽었습니다. 네. 발가락이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사실 재기능을 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망치 발가락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미국에서는 치료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망치발이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관절에 그 디포미티를 수반을 하는데요. 변형.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메타타르설이 있고요. 이제 이게 프록시멀 펠렌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도시플렉스 되고 앞에 있는 뼈가 디스탈 펠렌스가 플란탈 플렉스 된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조인트가 동반된 경우에 해멀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뼈가 동시에 이렇게 된 경우에 클라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맨 앞에 그 디스탈 뼈만 변형된 경우에는 멜렌토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토, 해멀토, 멜렌토 세 개를 다 포함해서 소위 망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해멀토라고 하죠. 근데 세 개가 치료법은 거의 같고요. 수술법은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치료법은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정말 해멀토인가 아니면 가짜 해멀토인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수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수도 해멀토인가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웨이트 베어링을 해보면 체중을 실어보면 이렇게 일단 분들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뼈나 혹은 그 안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베어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플렉서블한가, 즉 우리가 이렇게 폈을 때 움직여서 다시 펴지느냐 아니면 계속 굽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사실 계속 굽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약간 구부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저희가 그 발 운동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수건을 깔아놓고 수건 잡아당기기 해서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다리에서 시작돼서 발끝에서 끝나는 근육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발 내부에서 시작돼서 내부에 끝나는 내재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내재근과 그 큰 근육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크레스트 패드라고 있습니다. 크레스트란 말은 초승달이란 말이거든요. 그 크레스트 패드를 그 초승달처럼 생긴 그 패드를 이 밑에 살짝 파인 곳을 이제 그루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발을 디뎠을 때 웨이트 베어링 했을 때 굽어진 것이 쫙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패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솔, 그 교정용 인솔, 그러니까 올다릭스에 같이 넣어서 쓰거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발에 걸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국에서는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수술이 이 해멀토에 관련된 수술일 정도로 해멀토의 수술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수술은 가장 나중에 치료 방법일 뿐 수술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그 운동요법이나 아니면 그 맞는 패드를 사용해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망치 발가락 우리는 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망치 발가락에서도 세 개의 패턴으로 또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발가락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발가락 내가 어떤 근육을 써서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발가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은 있으되 써보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발가락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발가락을 엄지만 구부리는지, 어떻게 해야 네 개를 동시에 구부리는지 이게 잘 쓰지 않으면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활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가락을 벌릴 수 있느냐, 오므릴 수 있느냐, 발가락만 구부릴 수 있느냐, 제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훈련을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수건 당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그것도 우리 전주 본병원에 오셔서 오랜만에 저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장원호 박사님 미국 LA의 얼바인의 서전 오피스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개원이세요. 병원을 하나 갖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발이 아프시면 미국에 가셔서 발 아프시면 우리 장원호 박사님 병원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